거점이 됐던 것이 이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이 변방이자 울진, 봉평, 신라비가 서 있는 동해안 지방이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이곳은 신라시대의 실직주란 이름으로 불렸다. 지금의 울진도 실직주 영역의 일부였다. 이것이 실직국의 옛 고성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죠. 지금 아주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삼척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가랴 산성. 제대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선 시내가 한눈에 바라다 보인다. 비록 지금은 성벽의 일부만이 남아있을 뿐이지만 신라시대에 이곳은 동해안 지방의 주요 성 가운데 하나였다. 성 주변 곳곳에선 지금도 신라시대의 토기 파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이곳에 대규모 촌락이 형성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1995년) 가랴산 고분 발굴 당시 이 일대에서는 수많은 신라 유물들이 출토됐다. 그 가운데는 신라시대 지배계층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태환 금 귀고리도 있었다. 삼척 시립박물관엔 당시에 출토된 토기류 가운데 일부가 전시돼 있다. 신라시대 문양이 뚜렷한 토기들 가운데는 고위층이 사용했을 법한 귀중품들도 눈에 띈다. 지금의 동해안 지방인 실직이 신라시대에 무척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랴산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태환, 금귀고리가 출토되고 또 그 외에 신라의 어떤 고위층이 있을 수 있던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나온 걸로 봐서 삼척 지역의 지배 세력의 무덤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신라의 실직주에 관해 이렇게 적고 있다. 505년 지증왕이 실직에 군주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신라 정부가 지방 통치 체계를 정비하면서 처음으로 군주를 파견한 곳이 바로 실직주였던 것이다. 또 504년 신라의 지증왕은 동해안 지방의 요소에 12개의 성을 쌓았다. 이렇게 신라가 동해안 지역에 관심을 쏟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삼척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는 그 특성은 이 동해안의 영역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특히 그 군사 지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이 삼척을 그 실직국을 차지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저기 함흥 원산까지가 그 신라의 영역이 됩니다. 반면에 이 고구려가 이쪽 영역을 그 삼척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그 영덕까지 울진 영덕까지가 고구려의 땅이 됩니다. 그만큼 이 실직국이라고 하는 이 삼척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든 고구려든 언제든지 이 삼척 땅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동해안 지방인 실직은 신라의 변방이자 고구려와의 접경지대였다. 때문에 두 나라 간의 영토 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율지왕 34년 서기연대로 450년에 고구려의 그 장수가 실직원에서, 실직원은 지금 삼척지방입니다. 이 국경 일대를 순시를 하다가 피살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대체로 신라와 고구려는 비교적 우호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따가 이 변장 피살 사건이 나고 나서부터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신라 영토에 대한 침공을 감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가 고구려에는 장수왕 시기입니다. 그래서 장수왕의 남하 정책이라는 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고구려가 신라 영토를 진출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5세기 중반의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전쟁에 관한 기록이 수차례 나온다. 이 무렵 고구려는 신라의 영역 깊숙이 침투해 오늘날의 영덕, 항해 일대까지 진출했다. 경북 포항에는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이 있다. 영일 냉수리 고분이다. 포항은 삼국시대 초기부터 신라의 영토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냉수리 고분의 내부 구조는 뜻밖에도 고구려 무덤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돌로 만들어진 무덤 가운데는 복도를 내고 오른쪽으로 방을 만들었다. 안쪽엔 관을 놓았던 방이 따로 있다. 고구려 고유의 무덤 양식인 측실형 고분인 것이다. 이곳에서 나온 유물들도 대부분 고구려의 것이었다. 부뚜막형 토기와 삼중으로 겹쳐진 반형 토기는 전형적인 고구려 양식이다. 무덤이 만들어졌을 당시 이곳은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것이다. 부뚜막형 토기라든가 반형 토기, 삼중으로 겹쳐져 있는 반형 토기 같은 것은 고구려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런 토기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토되는 유물이나 무덤 구조로 봤을 때에 이것은 고구려의 강한 영향에서 만들어진 무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봉평비가 세워진 울진군에도 고구려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봉평비의 모양이 그것을 증명한다. 비를 만드는 어떤 관습도 있었겠지만 광개토왕비라든가 중원비와 중현비처럼 그렇게 잘 이렇게 형태가 잘 다듬어진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인공적으로 돌을 깨트려 가지고 그런 돌 기둥 형태의 돌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기는 한 면에만 물론 글자가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형태로 봐서는 고구려적인 특징을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현재 남아있는 신라시대 비석들의 모양을 살펴보면 이 같은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남산 신성비나 단양 적성비와 같은 신라시대 비석들은 대부분 1m 정도의 작은 크기의 둥글넓적한 모양이다. 좁고 길다란 형태의 봉평비와는 한눈에도 차이가 느껴진다. 봉평비의 모양은 오히려 광개토대왕 비나 중원 고구려비 같은 고구려의 비석과 닮아 있다. 돌을 다듬어서 글자를 새기는 것이 그렇게 많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그 현지인들이 그것을 만들었을 텐데 그 현지인들이 급작스럽게 그 비를 만든다면은 자기네들이 생활에서 많이 그 영향을 받은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거기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로부터 신라의 영토였던 동해안. 이곳에 고구려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은 신라 입장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당시의 동해안은 신라 북진 정책의 거점이었고 울진은 수도 경주와 국경지대를 연결하는 교통로였다. 신라로선 포기할 수 없는 요지였던 셈이다.